안녕하세요. 박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외모를 보면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것 같은 외모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가량 가야 하는 섬 노하도에서 제가 자랐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가출도 많이 했고요. 제가 프레스 공장에서 일도 했고 또 동인천에 정비단지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동인천 정비단지에서 제가 한 달에 9만 원 받고 꼬마 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대를 다니던 한 달 고참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5년 동안 공부를 했고 다행히 2002년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에요. 1점 차로 됐어요. 그 주관식 시험에서 1점은, 객관식에서 1점은 그나마 할 말이 있는데 주관식 시험에서 1점은 이건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저는 공부할 때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사법시험을 공부한다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쳤다는 얘기 그래서 들은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1점 차로 붙었던 사법시험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제 학벌은 이제 극복됐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열린 줄로만 생각했죠. 동네 사람들도 야, 고등학교만 나오고 어떻게 사시에 합격해, 대단하다라고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때론 야, 제2의 노무현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붕 떠 있었죠, 그때는. 근데 법조계 직역 내로 들어가니까 이제 현실을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왜? 법조 직역에는 소위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판사나 검사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학벌이 딸리고 경력이 없고 이력이 없다 보니까 저는 사건 수임에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국선 변호를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국선 변호 뭐 한 건당 20만 원이나 30만 원, 물론 일반 사전 사건 수임료 수백만 원에 비하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많이 하면 돈벌이가 되거든요. 국선 변호를 어떤 사명감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 저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국선 사건이라는 게 보통 힘없고 억울한 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사명감이 있던 사람이라면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돈 벌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재심 약자 사건들을 많이 하면서 사법피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너무 정말 잘나가지고 어떤 훌륭한 생각을 꼭 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아주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어떤 자리를 또 잡아가고, 이게 경험의 힘이거든요. 전 2015년 제3회 변호사 공익대상을 받았습니다. 공익사건을 많이 했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상 받으면 뭐예요? 좋은 일 하면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저를 파산 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사회생을 하게 됐냐면 작년 8월에 한 기자와 함께 펀딩을 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래서 제가 18,000건 정도의 후원을 받고 액수로는 5억 6,700만 원 정도로 후원을 받아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 운명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기획기사 덕분에 제가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세간에서 저를 시민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파산 변호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바보 변호사, 또 우리들의 작은 영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처음에는 기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44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굉장히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에는 평상시에 그냥 무단횡단했던 것도 나도 모르게 그냥 횡단보도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바보 변호사나 파산 변호사, 뭐 우리들의 작은 영웅 시민 변호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재심 사건 2건을 진행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리고 3대 나라수포 강도시차 사건을 제가 진행했거든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6년 전이죠.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천호 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그 택시기사를 죽였다는 이유로 15살의 소년이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접수됩니다. 당시에 검사는 그 자백하는 진범을 풀어주고 그 15살 소년을 10년 만기 복역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심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자백했던 진범이 다시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월 16일에 영화로 또 개봉이 돼요. 예고편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심이라는 영화입니다. 제 역할은 정우입니다. 요즘 영화사에서는 실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섭외하는 것 같아요. 그 3대 나라수포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삼내에서 3인조 강도가 들어가서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또 그 현장에 있던 할머니가 숨을 거두는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도 미성년자나 이런 약자를 붙잡아서 자백을 강제로 시키고 그래서 진범이 잡혀서 자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범인을 잡았다는 어떤 비난을 듣기 싫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진범은 풀어주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계속 만기 복역하게끔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대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범 중 한 사람이 사건 현장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여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었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범이 나타나서 찾아와서 잘못을 비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관용을 베풀어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완도 출신의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의 재심 청구를 제가 했고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16년 전이죠. 2000년 3월 완도에서 50세 남성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그 딸 무기수 김신혜 씨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2015년 말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는 우리 사법 역사상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진범의 도움도 있었고 진범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푼 피해자와 유족이 있었고 지구대로 자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범 수사를 했던 형사분이 계셨고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할 사람인데요. 저와 함께 2년 동안
이 사건을 공론하기 위해서 취재를 다니고 기사를 썼던 박상규 기자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2014년 말부터 저랑 함께 2년 동안 3건의 재심 사건의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했죠. 그 박 기자라는 사람이 글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의 힘으로 3건의 재심 사건이 의미 있는 결과를 냈고, 기획 덕분에 또 저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박 기자가 과연 손석희 앵커 같은 외모를 갖고 있냐? 세상에 꼭 손석희 앵커 같이 생긴 기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서울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서 혹시 그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를 나왔을까? 그건 아닙니다.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박 기자 기억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산 기억 자체가 없다고 해요. 너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 기자가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언덕에서 기다리던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박 기자의 엄마는 청계산을 떠나서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 안양에 있는 한 여인숙 2층 끝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안양에 있는 엄마를 보기 위해서 오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오가는 길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법 역사상 길이 남을 형사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거죠. 박 기자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지만 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말입니다. 술, 담배도 저는 굉장히 일찍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또 고등학교 다닐 때 무기징역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방황을 했냐?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생전에 어머니를 그렇게 자주 때렸던 아버지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뭐 수시로 비톡족 전화가 걸려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가출을 해서 어른들만 다니는 나이트클럽에 취직도 해봤습니다. 새끼 웨이터로. 17살 때 봐서는 안 될 장면들도 많이 보고 일찍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했죠. 저 장안동에 있는 봉제공장, 가죽잠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뭘 봤냐면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일찍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제 또래 어린 소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다가 이제 군 제대 후에 정신을 차려서 사법시험을 공부했죠. 근데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집이 가난했거든요. 가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같았으면 괜찮다고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을 건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헌법재판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12월 달에 들어갔고, 왜 들어갔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해에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데 그 국선대리인에 선정이 돼가지고 상 받으러 갔습니다. 상 이름이 모범 국선대리인이거든요. 제가 뭐 지난 과거가 모범적이진 않았지만 지금은 공적으로 모범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방황했던 사람이 변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얘기 제 자랑 같지만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달라는 거죠. 변화에 대한 주목이 왜 중요하냐면,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는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방황하는 청소년을 지켜보는 부모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지금 박상규 기자의 과거와 저의 과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풍족하고 편해야지 좋은 걸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몽실원이라는 소설 보신 적 있습니까? 몽실원이라는 소설의 그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연에 왔던 누군가가 이런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이제
그렇게 가엾고 슬픈 소설 그만 쓰시고 밝고 예쁜 동화를 좀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죠.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슬픔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좋은 어른이 되기 어렵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지 모르는 아이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눈물 흘리는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냐. 어른들은 밝고 행복한 모습만 드러내고 싶고 뭔가 안타깝고 슬픈 얘기는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박상규 기자와 제가 의기투합해서 3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법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영화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의미가 큰 사건입니까? 만약 근데 박상규 기자와 제가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재심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우리한테 나왔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처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 공감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고등학교만 나온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저는 정말 제가 모든 걸 극복한 줄 알았지만 같은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의뢰인들은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저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했고, 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사건을 맡기지 않았죠.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에 어떤 피해를 또 입기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선 사건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 있는 사건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공연 도중에 보면 일어서 가지고 뛰면서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런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를 그냥 꼭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건너가지 말고 그냥 힘들더라도 이 시기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과거가 또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